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전에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이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재원은 지난해 초과된 세수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새 추경이 편성되는데 과연 제대로 쓰이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송현경제연구소 배재수 국제경제본부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완해주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1월 달에 이제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오고 이 추경안을 설 전에 마련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1월에 추경이 되는 건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1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상 그냥 처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아주 독특하고 뭐 그런 눈에 보기 힘든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월 추경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뭐 지금 사실 본 예산 편성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확정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의 어떤 추가 경정 예산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 예산의 뭐 존재 의미에 대해 퇴색까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거의 뭐 전 세계적인 또 국가적으로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면 맞다. 예. 근데 지금 코로나가 발발한 지도 이제 3년이 돼 가는데, 그리고 그동안 추경을 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는 6번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도 작년에 오미크론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했을 텐데도 이 뭐 아직 구정도 안 됐는데 새해 그 추경을 또 짠다는 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기재부 예산 편성의 기재부가 얼마나 첫째 실력이 없는가, 얼마나 이 중심이 없는가 하는 그 부분을 지적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정부하고 집권당하고 전혀 지금 협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일 거예요. 집권당이 이 수시로 뭐 죽 끓듯이 줘야 된다 했다 또 뭐 이러는 그 집권당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재부의 문제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그 건국 이래 가장 추경을 자주 빈번히 하면서 한국의 예산 기능 이 부분을 현저하게 저는 국격을 떨어뜨린 정부다. 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 저는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 그동안 추경이 규모는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화살을 엉뚱한 데 쏜 거예요. 쏘아야 할 때 부분은 쏘지 않고 엉뚱한 데 부분을 쏘았기 때문에 네.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진작에 본 예산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비판을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올해 본 예산이 확정된 게 지난해 12월 초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608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예산을 마련을 해서 경기 부양이라든지 방역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는데, 사실상 이 본 예산, 올해 쓰일 본 예산이 확정된 지 뭐 불과 한 달밖에 안 돼서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 편성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뭐 지적할 만한 부분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사실은 좀 낯뜨거운 부분일 수 예. 있죠. 사실은 뭐
이제 막 한 해를 시작하는데 본 예산을 그러니까요. 써보기도 전에 뭐 추경 얘기부터 나온다는 것은 진짜 신 교수님 말씀 맞다나 기재부 예산 당국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좀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어찌됐든 이제 직접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이제 작년 12월 8일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지금 벌써 두 번째 연장이 돼서 지금 2월 6일까지로 지금 네, 하게 돼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당초 이제 처음 도입할 때 당시보다는 많이 지금 연장이 돼 있어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에 따른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어찌됐든 추경이든 아니면 본 예산이든 그렇게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작년 10월부터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마련이 됐잖아요. 그 네. 법이 마련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금년 예산에 그런 어떤 관련 예산들을 충분히 본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보도를 보니까 금년 중기부 예산 중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2.9조 원 정도 3조 원이 채 안 되게 그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근본 본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좀 정치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게 좀 대두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원래는 본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어떤 추경이라는 새로운 어떤 좀 요란한 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효과를 어떤 여당에서 노리는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살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야당에서도 지금 뭐 대선을 앞둔 입장에서 뭐 그걸 또 반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정책이 다소 좀 이렇게 정치에 휘둘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지원하는 거는 분명히 좀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방식 혹은 이 재원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왜 본 예산을 놔두고 본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했나. 당시에도 12월 초면은 사실 그 단계적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다가 이제 중단할지 말지 막 고민을 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오미크론 확산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좀 더 내다보고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아쉬움 혹은 질타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추경의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 세수 추계 오차 부분이 있었고 네, 거기에 네. 대한 국민적인 질타가 있는데 이걸 좀 방어하기 위한 추경이다 이렇게 해도 볼 수는 있습니다. 방어적인. 그렇지만은 그런 입장보다도 과연 이 추경이 1월에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거냐 계속 물어볼 수 있는데요. 네. 두 분 말씀대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지금 거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계속적인 방역으로 이분들이 이제 생존의 어떤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뭐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1월 추경이 답이냐에 대해서는 저 또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소액이지만 100만 원 지급이 있었고요. 또 올 초 들어오면서 자영업자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그리고 이번에 또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셈인데요. 추경을 통해서. 사실은 12월에 본 예산이 통과되고 그중에 아주 뭐 큰 규모의 금액은 아니지만 자영업자 지원 예산이 들어있는데 네. 이 금액을 지금 한 푼도 쓰기 전에 그러니까요. 지금 새로운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일단 적어도 1, 4분기 즉 3월 전까지 선거 끝나는 기간까지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미 작년 예산에 들어있던 금액을 조기 집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이런 어려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포인트 추경으로 해결돼야 될 일은 아닙니다. 한번 일시적으로 할 건 아니다. 그렇죠. 전체 금액이 얼마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그리고 지금처럼 전액 국채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작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1월 추경에 대두된 배경이거든요. 그 예산 편성 다시 해야죠. 그게 추경의 본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기정 예산의 변경과 같은 어려운 작업이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여야 협의하에 차분한 분위기에서 추경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1월 추경보단 3월 이후의 추경이 본 뜻에 또는 실질적 효과에 볼 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긴급하게 추진되는 배경은 결국 막대한 세수 추계 오차가 국민에게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됐고, 근데 실제 그로부터 나오는 금액은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음 정부, 다음 정권이 쓰게 하기보단 네. 떠나는 정권이 마지막까지 쓰고 싶다는 어떤 의사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거쳤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수가 그 1년 전에 비교했을 때 한 55조 원 정도가 넘게 더 거쳤고, 또 지난해 세임 예상치를 예상했던 거는 이제 그 전해인 2020년 가을쯤이었는데, 그때 예상했던 세수 어떤 예상치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60조 원 정도가 더 거친, 그러니까 예상과 차이가 60조 원 정도가 났다라는 건데, 이게 앞서 신 교수님 말씀 주신 기재부의 실력에 대한 어떤 지적이 될 수 있는 또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실력이 없다는 말을 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의 기재부 직원만큼 실력 있는 사람 집단이 없잖아요. 엘리트라고 하죠. 소위 그렇죠. 말해서. 예. 이게 실력이 없는 게 아니죠. 뭔가 외부적인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휘둘렸다라고 하는 그게 좀 반증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 논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세수가 60조가 더 거쳤다는 게 뭐 우리 경제가 뭐 되게 좋아가지고 많이 거친 게 아니고 원래 세수를 낮게 잡았단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네, 네. 뭐 보수적으로 보수적인 의도적으로 표현도 낮게 좀, 잡은 네. 거예요. 의도적으로 낮게 잡고서는 이제 그 정상 궤도로 세수가 되니까 그 격차가 커진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9년 세수가 얼마냐면요, 294조예요. 네. 코로나 직전에. 네. 그 이제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도 위축이 되면서 좀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합시다. 한 10조 줄었어요. 네. 근데 2021년도는 경제가 4%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4% 성장을 하면 거기다가 또 부동산 시장도 엄청 좋았고 주가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2021년도 세수는 코로나 충격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세수가 늘어날 거다. 그렇게 잡았으면 보통 2021년도 한 해의 세수 증가 폭이 예년에 한 25조에서 30조를 늘 이렇게 올려서 잡아 그 추세대로 한다고 하면 2021년도 세수는 적어도 330조에서 340조는 잡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는 얼마를 잡았냐? 280조, 280조 정도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수가 엄청나게 60조 이상 커 네. 보이는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이게 즉 2021년도 예상 세수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게 기재부의 실력 때문인가 아니면 숨겨진 의도가 있는가. 전 이 부분이 이 문제의 저는 근본 저는 원인이라고 봐서 모든 책임은 일단 기재부에게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수, 국세 수입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초과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세수를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세금이 결국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예산을 짜는데 또 기본 계산의 식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미리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했으면 아마 지원할 수 그날 그 다음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좀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쪽에 더 무게를 두거나 뭐 이런 어떤 활용성이 가능했을 텐데, 애당초 너무 작게 잡다 보니까 그런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지금 와서는 또 세금을 예상보다 훨씬 더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왜 이렇게 오차가 커졌을까? 물론 그러게요. 이제 아까 우리 신 교수님이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그걸 세목별로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지금 첫 번째 그 오차가 커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번 그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경기 회복이 K자 회복이었다. 그로 인한 양극화돼 어떤 있다. 세수 증대 효과를 좀 강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주로 내는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세금을 주로 내는 사람들이 수출 대기업, 네.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 기준으로 보면은 그 상용직 노동자 이런 분들인데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법인세가 27% 늘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11월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27%가 늘었고 소득세가 23%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한 4%, 그다음에 물가가 한 3% 정도 올랐으니까 한 7% 정도 되지만 세수는 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K자 회복 때문에 그 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득이나 어떤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세금이 팍 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자산 가격이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세수 증대에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동일한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부가세가 한 10%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금 수익, 여기는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자산 운용한 수익이 많은데 그것도 한 20%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떤 물가 상승이나 자산 가격 상승이 이런 어떤 부가세나 이런 기금 수입 증대에도 많이 기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기재부 예산 당국자는 당연히 이런 예상을 했을 겁니다. 애초에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 거고 안 했다면 실력이 부족한 거고 했다면은 다른 아까 뭐 말씀 우리 신 교수님 말 맞다나 어떤 정치적인 의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사실은 이런 측면에 있는 거죠. 최근에 지금 뭐 하여튼 예산 증가율이 계속 지금 뭐 9%대 금년 포함하면 한 4년 연속 9%. 네, 매년 뭐 초슈퍼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굉장히 있거든요. 슈퍼 이렇게 계속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이걸 좀 억누르고 싶은 그런 어떤 당국자의 입장이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 채무가 계속 빨리 또 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GDP의 40%를 넘어서 지금 아마 작년에 한 50% 가까이 갔을 것 네. 같은데 이 정도로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어떤 그런 지출을 줄이고픈 그런 어떤 아마 유혹에 빠져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추정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좀 어떤 이건 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더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거쳤다라는 것은 뭐 사실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데 김우철 교수님 세무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제가 좀 이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60조 원이면 네, 예, 세수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20 5분의 1이거든요. 네, 5분의 1, 20% 넘게. 오차는 상상하기 어렵죠. 아마 평시 같았으면 관련 우리 책임자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에 책임을 처하는 져야 될 겁니다. 정도의. 네, 이걸 절대 가볍게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요. 아니고요. 지금 두 분 말씀이 이제 포인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네. 둘 다 그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 전망은 완전 무능력을 탓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이제 여러분 이 시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20년 7, 8월에 보통 정부가 세수 추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때 우리나라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은 상당히 힘들었다는 점은 이제 분명히 맞아요. 네. 고려해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국회에 낸 거시경제 전망은 3%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점점점 상향 조정해서 4%까지 간 거죠. 거시경제 전망이 그렇고 물가에 대해서는 당시에 큰 인식은 없었지만 네네. 세수는 명목 성장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폭증하는 여기도 됐고 자산 시장이나 이런 부동산 증권 시장의 가격 등이나 거래가 활발해진 화랑이었으니까. 것들도 모두 다 예측하기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주식시장은 꿈틀거리는 게 있었고 주택 가격도 당시에 높았던. 그러니까 거시경제 전망이나 다른 자산시장 부분, 물가 부분도 정부로서는 세수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오히려 세수가 마이너스라고 했을까? 국회 본 전망에서는. 그것은 이제 경험 부족, 불확실성 앞에서 어떤 한없이 신중해지는 그래서 네. 보수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7월의 추경 전망에서 왜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를 정부도 느끼면서 전망을 굳이 그렇게 30조 원밖에 더 안 늘어나는 걸로 했을까? 예. 그 예산 때보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뭐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은 이제 파격적으로 재정 확대를 하려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망을 높게 잡았을 때 나오는 상황은 이제 정부로서 기재부로서는 조금 동의하기 힘든 거죠. 나오는 족적 이미 작년에 부족한 세수를 국채 발행으로 메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세수가 자기들 예상보다 더 들어온다고 해서 이때 이 이름을 초과세수로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초과세수라는 건 뭔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는 느낌인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줄었다고 잘못 예상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채를 잘못 발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족족 여당은 이제 공격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서 쓰려고 하니까 기재부로서는 30조 이상의 세수 확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했다면 그대로 또 쓰려고 할 것이고 추경 그 세출을 늘릴 것이고 그랬을 때 만약에 하반기 경제 전망이 좀 불확실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만약에 세수가 증가세가 꺾이게 되면은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모든 비난은 기재부가 또 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정무적인 또는 정세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세수 추계는 세수 추계고 네네. 추경 세출을 어떻게 적정화할지는 또 이건 또 의회의 판단입니다. 네네. 또 정부 최고위자의 판단인 겁니다. 청와대와 의회. 그래서 추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뭐 좀 제어하려고 했다. 뜻은 좋을 수는 있으나 네. 이것은 객관적인 추계를 더욱더 신뢰를 앗아가는 결과를 가까우고 결국 다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험은 그런 깊은 생각까지는 기재부가 추계팀이 할 일은 아니다. 그건 대통령과 국회에게 맡기는 국민에게 맡기는 그래서 추계의 객관성은 더없이 중요한 걸 한 번 더 입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기획재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세금과 예산인데 지금 세금도 예측을 잘못했고 예산은 본 예산 편성 확정하자마자 한 달 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지경에 다다른 상황인데 그래서 14조 원 정도의 추경을 이번에 편성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돈이 많이 거쳐서 예상보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쓸 수 있다 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산을 일단 해야 되죠.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남는 돈이라고 확정을 하고 그걸 이제 세계 잉여금이라 하는데 세계 잉여금에 대한 처리 방법이 법에 또 다 정해져 있어요. 방식이나 네. 용도나 네, 이런 용도 것들. 이런 게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이제 국채를 되갚고 또 그렇죠. 지방에 또 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설사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잉여금이 100조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결산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세계 잉여금으로 확정한 다음에 법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마 뭐 다음 대통령이 오시고 나서도 한참 뒤에나 이 돈은 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은 참 어떻게- 웃기는 거죠. 말하자면 돈도 없는데 네. 마치 엄청나게 돈이 지금 자료에 넘쳐나는 쌓여 있는 것 것처럼. 같이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쓰자고 하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 집권당의 지난 6번의 추경에서 추경이 지금 벌써 처음 나온 게 2020년인데요. 그죠? 그때도 코로나 추경으로. 찔끔. 지금 벌써 7번째 이런 예. 찔끔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번에 이제 14조 원의 추경을 한다고 만약에 하면 저는 진짜 100%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례해서 그 비례에 비례한 그런 지원이 되어야만 저는 그래도 예. 저 14조 원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는 생각이라서 좀 지출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네, 지금 어쨌든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수장이죠. 홍 부총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14조 원 정도 규모인데 대부분 적자구책 발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뭐 결산도 아직 안 끝났고 뭐 잉여금으로 넘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은 또 적자국채가 되는 셈인데 적자국채를 찍어내는 것도 여러 번 지금 하고 있고 또 적자국채가 이제 풀리면 금리가 또 오를 수 있다. 뭐 이주열 하는 총재도 최근에 그 발언을 또 해서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또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또 연쇄적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어차피 이제 세계 잉여금이 뭐 계산되고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4월 결산 끝나고 나서니까 뭐 당장 그 기간 동안에는 만약 그 추경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요. 국채를 발행할 석 수밖에 달이 없는데 남았으니까 또 계속. 그걸 이제 그러면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채 유통시장 거래 규모를 보면 한 달에 한 100조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100조 원이 조금 넘는데 만약 14조 원 정도의 국채를 한 달 동안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행한다고 가정을 네. 하면 그 10%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에도 상당한 어떤
상승 압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금리가 상승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금리가 높아져 가지고 그러니까요. 서민 채무가 많은 서민 가게라든지 청년 가게 이런 쪽에서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더욱더 이제 그 피해를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다만 이제 이게 4월 어찌됐든 결산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국채 상환 자금으로 쓰이게 되면 일시적으로 뭐 금리 상승 압력이 이제 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뭐 그게 얼마나 될지 사실은 뭐 세계 인력이 나오더라도 그 중에 한 30% 정도만 실제로 추경으로 가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어차피 이제 금리에 상당한 좀 영향이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시장 금리 상승이나 네. 어떤 서민 가계 압박이나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하면서 좀이 국채를 발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원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예산 그다음에 세수 추계만 잘 했으면 참 적자 국채 찍어낼 일도 상대적으로 횟수가 좀 줄었을 수도 있고 규모가 줄었을 수 있고 그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 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가동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아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뭐 결과론적인 아쉬움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결국은 한 번 지출 확대를 끝날 것을 일단 첫 번째 지출 확대는 부채로 담당하고 네.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소위 초과세수로 또 한 번 더 지출하는 두 번 지출하는 셈이기 때문에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었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14조와 이제 초과세수 10조를 이제 견주고 계신데 물론 이제 결산이 확정이 돼야 네. 국고로 들어온 그 돈을 쓰는 건 맞아요. 그러나 네. 보통은 정부 안에 이제 돈을 이렇게 융통할 수 있는 공자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쓰고 나중에 메꾸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부총리가 이번에 부채를 운운하신 걸 보면 작년에 여러 번의 추경으로 정부의 그런 버퍼, 공자기금 운용 그 완충대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정말 돈을 이렇게 좀 돌리는 능력 이런 게 지금 다 사라져서 결국은 14조마저도 1월부터 부채 발행을 지금 운운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지금 심경입니다. 저로서는 그렇네요. 우리 재정이 그만큼 지금 여력이 소진된 상태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을 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10조 원 초과 세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일단 지자체하고 지방교육청에 40% 넘게 교부해줘야 정산을 해야 되죠. 합니다. 네. 그 정산이 끝나야 돈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교통에너지 환경세처럼 교통에너지 환경 부분에만 필요한데 써야 들어가는 하는. 것들. 그거 네. 빼고 나면 10조가 초과세 발생해도 한 5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조로 14조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추가 세수가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 돼도 쓸 수 있는 건 5조고 결국은 늘어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이제 결국 영원히 국가 부채 다음 세대 세금으로 남는다 이런 어떤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거시경제 상황이 어떤 성장률은 좀 점점 높아가고요. 우리가 작년에 4%에서 올해 3% 초중반에 지금 거시경제 성장률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물가가 지금 네, 꿈틀거리고 높게 있습니다. 형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뭐 2% 중반은 최소한 넘을 거다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고 이게 다 지금 금리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당연히 지금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리겠다는 말씀도 좀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하는 총재님께서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이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놓고 적자 국채 발행하면 시중금리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지금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될 텐데 시중금리가 지금 추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 책임이 누구냐를 놓고 이제 다투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데 네. 두 분 다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채 발행 누적액이 상당합니다. 최근 2년 동안.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이번에 또 14조 또 집권 이후에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하든 좀 상당한 추경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 여야 대선 후보가 다 지금 예. 추경 얘기를 또 하고 대부분 있습니다. 국채 발행이 될 겁니다. 물론
작년 예산보다 올해 또 세수가 좀 더 예상에서 더 들어올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채 발행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올해. 그렇다면 국채 발행도 상당히 시중금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네. 서민에 큰 부담이 되겠죠. 또 중앙은행도 결국은 물가 통제 이후로 기준금리 금리를- 추가 인상을 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 부분에 다 금융과 재정 모두 현재 금리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은 올해 커질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뭐 올해 종식된다고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여전히 위기의 상황을 계속 거쳐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유력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 어떤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명목을 통해서 추가적인 또 추경 가능성도 좀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고 뭐 3월에 이제 대선을 지나서 5월에 정권이 바뀌면 누가 되든지 어쨌든 또 다른 다시 한번 또 추경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예측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추경은 아직도 확실하지는 저는 않다고 않죠, 봐요. 않죠. 예. 만약에 야권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그동안 줄기차게 그 문재인 정부의 추경의 어떤 그런 난맥상을 반복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새 정부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는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는 의문이 있고요. 네네.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작년 말로 국채 잔액이 거의 지금 900조쯤 된 것 같아요. 11월 달에 850조가 넘었으니까. 네. 그럼 900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 금년에 국채를 또 더 발행을 한다고 하면 이 국채 시장이 그동안에 나와 있던 국채 물건들 새로 나오는 말고 집으로 따지면 새로 짓는 집 말고 네네. 있던 집들 값이 움직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900조에 가까운 그 기존의 국채를 들고 있는 분들이 이거 앞으로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을 따라서 이렇게 되면 국채 시장이 굉장히 큰 저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이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채는 전 세계 그 국채 시장에서도 상당히 그 인기가 높은 국채에 속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 부분 지금 한국의 국채를 100조 이상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큰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요. 수익률이 올라가고 인기가 있으니까 없어지는. 이걸 계속 들고 있다가는 나중에 정말 된설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갖고 있던 옛집들을 다 판단 말이에요. 털어내려고. 그러면 이게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원화 환율이에요. 환율의 외국인들의 영향을 입장에서는 그걸 전부 다 달러로 환산해서 보기 때문에 따라서 국채의 물량이 많아지면 질수록 외국인의 한국 국채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재정이 건전하고 한국 경제가 수출이 잘 되고 성장률이 좋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저는 한국 금융시장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그야말로 아킬레스건이 외국인의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 그 투자다라고 봐서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의 최대 고민은 사실은 인플레도 아니고 원화 환율을 얼마나 적절하게 1,200원대 그 수준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모든 정책에 저는 초점이 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서둘러 미국에 앞서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금융 투자가들이 봐야 할 것은 재정 적자, 뭐 GDP 대비 뭐 50%, 55%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정치 능력, 한국의 이런 어떤 그 국채 발행 행태 그리고 이런 그 재정 적자의 그 남발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겠다, 3월부터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시사를 하면서 이제 관점은
올해 과연 연준이 몇 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뭐 일각에서는 뭐 7번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미국에서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금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대한 걱정,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는 대한 어떤 전망이나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역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국제 시장을 좀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뭐 당장 시행을 하진 않더라도 뭔가 방어책으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무작정 뭐 찍어내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빚이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국채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네. 사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얘기도 이주열 총재가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방법이 네.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쪽에 영향은 적게 미치겠지만 사실은 한국은행의 어떤 긴축 통화 정책 기조하고는 상당히 좀 배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정부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부가 다른 기금 재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예산을 좀 이쪽으로 손실 보상 이쪽으로 지원을 전용을 하면 거기서 그 어떤 본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경 편성액을 예. 최소화하면서 지원은 이제 본 예산을 통해서 좀 많이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어떤 타협책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기본적으로 만약 이렇게 대규모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뭐 국채가 발행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어떤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좀 본 예산을 많이 쓴다든지 거기서 아마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든 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고 14조 원 규모의 추경이 설 전에 제출이 되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지원이 될 텐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과 뭐 오해 혹은 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면서 편성된 추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효과가 있어야지 정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효과도 없고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돼버리면 정말 이게 괜히 하는 행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14조 원 규모가 편성되는 게 과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얼마나 돌아가나 봤더니 한 30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300만 원이 과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원포인트라면 정말 일회성 지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좀 든든함에는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규모는 지금 조금 재정을 지원하는 쪽이나 또 도움을 받는 쪽이나 둘 다 미진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특히 받는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방법, 이런 식의 지원 금액 갖고는 어려움을 타개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예. 뭐 1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최근 3개월간 이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빨리 줘야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손해가 난 분들은 동일하게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큰 반발이 있고, 그리고 연장 방역의 연장에 따른 피해가 사실 다 다르고, 지금 어떤 분은 이미 이제 폐업을 하신 분까지 많죠. 있는데 예. 이미 사라지신 분은 아무런 이제 받을 수가 없고요. 근거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원칙 없이 갑자기 이번에 세수조 오차가 없었으면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고맙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정확한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지원한다는 느낌 때문에 본인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기정 예산의 변경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30조 원 정도의 지원이 적어도? 아마 필요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이제 저희 작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자영업자의 직접적인 손실 금액을 뭐 모든 한 개의 실증 분석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대략 30조 원 정도라는 결과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더 늘어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건 오미크론이나 작년 하반기 정도의 그런 어려움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최소 30조 원 정도의 이제 지원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지원이 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이렇게 갑자기 청와대도 처음에는 추경에 반대했어요. 맞아요. 그죠? 네. 여당 후보가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노를 했습니다. 기재부도 노를 했고. 근데 갑자기 뒤집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번복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올 것이며 그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와야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회복의 의지를 갖고 정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좀 줄일 텐데 저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규모와 제대로 된 지원 방식, 특히 손실에 비례하는 피해에 비례하는 이런 지원 방식을 차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규정 예산의 변경을 통해서 국채 발행보다는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2년 됐거든요. 만 2년입니다. 만 2년. 3년째로 지금 접어든 상황인데 코로나19 상황이. 근데 아직도 좀 즉흥적이다. 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좀 우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로드맵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2년을 지켜보고 네. 결론을 내렸어요. 정부 여당과 그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할 생각이 거의 없다. 거의 없고 지원을 하는 거는 그저 표를 생각해서 작은 돈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주자라고 하는 게 지금 7번의 추경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지난 6번 동안의 추경이 얼마냐? 116조라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서 소상공인한테 돈들을 제가 다 더해보니까 24조예요. 116조에서 24조예요. 24조만 근데 들어갔어요. 전 국민한테 준 돈이 21조고요. 지역 경제 살린다고 쓴 돈이 17조고요. 또 뭐 엉뚱하게 뉴딜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추경하면서 5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쓴다고 엄청나게 정부가 자랑은 했지만 실제 자영업자 주머니에 둔 돈은 첫째 굉장히 작았고요. 그 돈도 피해가 큰 사람은 지원을 많이 받고 피해가 적은 사람은 적게 받고가 아니고 그냥 정부가 정한 적은 마음대로의 잣대에 의해서 뭐 영업 규모가 얼마고 뭐 얼마면 500만 원, 얼마는 10만 원 이렇게 줘버리니까 돈은 23조라는 돈을 쓰고도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분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통장에는 빚만 계속해서 늘어난 거예요. 아까 우리 교수님이 소상공인 피해가 아까 30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마 2021년도가 그럴지 몰라요. 전 그 규모도 전 적다고 보는데 최소라고 20년도에 그랬어요. 제가 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원년에 제가 추정해 본 것만 해도 한 6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2020년에 60조에 작년에 최소 30조에 금년도 지금 뭐 계속해서 피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100조에서 더 나가는 100조 이상 더 상황인 써야 거네요.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이 소상공인 600만 명을 거의 다 죽여놓는 거다 이렇게 하면 전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은 안 주고 있죠. 지금은 가게 영업하니까 아이고 뭐 잘 버티네. 사실은요 속으로 계속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지금 빚이 늘어나고 속이 있거든요. 그렇죠. 참 이러면 네? 속이 골아요.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빚을 안 빌려주니까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이분들이 전부 지금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그 삭발 절규가 뭐 늘 하는 것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다른 분야에는 단돈 만 원도 주지 말고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례해서 가능하면 100%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소급하고 이 600만 가족까지 합하면 1,500만의 자영업 인구를 경제를 살려놓는 것이 대한민국 특히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저는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14조 원요 택도 없는 돈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이걸 통해서 생계를 꾸리고 가족들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이유이자 원동력이 되는 사업이 바로 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일 텐데 정부가 어쨌든 정책적인 방역을 이유로 막아놓고 그걸 지금 지원해주지 않는 혹은 지원 규모가 아주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지원 규모도 뭐 다른 선진국, 뭐 미국이나 일본인데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한뭐 GDP 대비해 보면 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지원 규모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또 지원 방식도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거나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매출이 감소했다라든지 아니면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자영업자들 다수가 뭐 장부도 제대로 못 갖추고 있고 뭐 그런 기록할 능력도 부족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애매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비가 생기고 뭐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내 생각에는 차라리 차제에 그 지원 방식을 그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좀 더 확실한 지표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어떤 비용은 확실하게 자영업자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어떤 보상액을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 내용을 보면 지금 주로 뭐 영업 손실이나 매출액 이런 걸 갖다가 뭐 줄어든 걸 지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아예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임대료를 어떻게든 뭐 좀 지원을 해서 문을 안 열어도 나가는 게 임대료니까요. 임대료니까요. 그래서 그다음 대출 이자를 어떤 식으로든 좀 탕감을 해주도록 좀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지원 초 대상을 좀 바꾸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정부 힘만으로는 또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어떤 임대업자의 어떤 임대료 탕감이라든지 이자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회 전반에 동참하는 그런 어떤 노력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은 워낙 지금 어떤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금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소비자들도 뭐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좀 전통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영업자들이 많은 쪽에 가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설 연휴 전에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논란과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과연 이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을 얼마나 체감적으로 느끼느냐 그리고 이 목마름을 얼마나 해소해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배재수 본부장, 김우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